부처님 오신 날 휴일 영향으로 검사 횟수가 감소했음에도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6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집단 감염 속에서도 감염을 피한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은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의 김탁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즉 균형 상태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김탁 교수께서는 균형 상태라는 표현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저도 정부의 그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생각이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4월, 5월쯤에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이 올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고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저희가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든지 그다음에 중점 관리 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 그리고 검사 이런 효과들 때문에 그런 유행들이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그런 조치들이 언제든 약화된다면 유행은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는, 그래서 그 균형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는 그 정부의 의견에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균형 상태가 그러면 방금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상황에서 자칫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하게 되면 유행 상황은 다시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해 주셨잖아요. 몇 가지 변수를 주요 변수들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조치들을 완화를 하게 되면 유행은 다시 악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백신 접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런 이제 유행 그 억제를 위한 조치들을 완화하는 것이 언제쯤 가능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중요한 지표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수도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서 확진받은 비율이 4명 중 1명입니다. 지금 26%를 넘어선 상황인데,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그만큼 감염되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을 하게 된 애초의 취지가 무증상 감염자를 많이 찾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현재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 증상 여부랑 상관없이 와서 검사를 하고 계시고,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자들이, 그러니까 확진자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임시 선별검사소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서 어떤 유행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이제 저희가 유행의 시간을 지나면서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과거에는 주로 큰 집단 유행을 중심으로 이렇게 유행이 커졌다고 하면 지금은 지인 간 감염이라든지 가족 간 감염이 주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행의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건 맞고, 그만큼 이제 불필요한 만남을 꼭 이제 줄여가셔야 되는 노력들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사례들을 보면 가족 모임, 지인 모임, 더불어서 어떤 국민들의 대중들의 어떤 일반적인 방역 의식이라는 거는 시간이 가면서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뭐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해법이 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계속 억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용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 유행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실제로 3차 유행 이후에 작은 변화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 속에서 유행이 갑자기 확 악화될 우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임을 다시 좀 줄이거나 이런 자발적인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들이 뭐 올해 이제 백신이 충분히 접종이 이루어지는 때까지는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내일 이제 3주 동안 적용할 거리두기를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일상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이 늘어나고 있고 한데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시 연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방역의 단계를 완화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같은 조치들은 일단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그 조치의 연장은 아마 전반기는 계속 연장이 되어야 할 것 같고 후반기에 백신 접종 상황이 어느 정도에 되는지에 따라서 후반기 정도에 완화하는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전반기에는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럼 영업 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균형점에 있기 때문에 균형점을 깨뜨리는 조치들을 시행하는 거에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것 자체가 결국 만남 자체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 단계를 연장할 가능성에 지금 많은 지배적인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 저희가 짚어봤고요. 백신 접종 예약률, 60대 이상 고령층 예약률은 지금 50%를 지금 아주 가까스로 넘었습니다. 50.1%인 상황인데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 예약률이 둔화되는 것에 대한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그런 상황인데 상반기 내에 1,300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전제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관건은 현 시점에서 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 백신 접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요소가 있다기보다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신의 공급, 그다음에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종의 장소, 아니면 접종의 과정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백신의 수용도를 높이고 백신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챙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야 되는 요소들이고요. 그중에서 하나라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백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는 지금의 이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좀 더 속도를 낼 필요는 있어서 결국은 하반기쯤 되면 지금 하루에 한 20만 명 정도 접종을 하고 있는데 한 50만 명 정도 이상까지는 속도를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하나 우려되는 것은 특히 지금 접종은 신청을 하셔야 되는 연령 고령자 분들이시거든요. 이 코로나19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50% 수치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고령층은 결국은 백신의 접종 효과를 가장 크게 보실 수 있는 연령이고 상대적으로 백신의 부작용도 적은 연령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 80% 이상은 접종을 하셔야 그 본인의 생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역량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령층이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역 당국에서도 연일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해도 백신 접종자들이 감염을 피한 사례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사례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그래프를 한번 보실 텐데요. 지난 8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그 성남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12명이 집단 감염이 됐었는데 전체 340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200여 명 정도는 백신을 접종했다고 합니다. 이 200여 명은 모두 감염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백신 효과를 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는 이제 요양병원에서 감염이 되신 분들을 이제 전원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3차 유행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보면 저곳에서 아마 거의 대부분 거의 100여 명 가까이 환자들이 한 번에 발생했을 수도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런 사례들이 3차 유행에는 계속 발생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꼈는데 지금은 전체 확진자 숫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례들이 백신 이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저런 이제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서 네. 유행의 정도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의료기관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성남의 요양병원 사례도 만나봤습니다만 또 다른 사례도 또 하나 짚어볼까 하는데요. 네. 전남 순천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 3대가 함께 사는 가족 7명 가운데에서요. 6명이 백신을 미접종했는데 6명이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런데 화이자 백신 1, 2차를 이미 접종하신 75세의 어르신은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례도 저희가 이제 앞서서 경기도 성남의 요양병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사례를 좀 더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례들보다는 기존에 많이 보도됐던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많이 좀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방 어떤 그 접종 예약률이 낮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께서 보시는 원인이라면? 사실 이제 백신 접종이 막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동안 백신 접종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 건지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는 언론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상 반응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좀 강조가 됐던 측면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변 분들이 점차 맞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론 외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러니까 접종 후에 어땠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듣기 시작할 거고, 예.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종자가 늘게 되면 예. 접종의 효과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접종자가 늘면 늘수록 접종의 효과는 크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은 적구나라는 걸 점차 아시게 될 거고요. 그 예. 부분에 이제 접종률을 높이는데 결국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접종을 미뤘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예. 접종을 미루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참 후순위로 밀리시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제 정부에서 하는 발표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을 잘 들으시고 예, 예. 가능한 빨리 접종을 하시는 것이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 3차 접종 부스터샷으로 불리죠. 이 부스터샷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더라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말씀하신 것들은 아마 외국 언론사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고 원문이 노출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정확한 얘기는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스터샷이 필요한가 이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그러니까 면역의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이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코로나19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저를 마찬가지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독감처럼 반복적으로 접종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맞아야 될 것인가는 아직 잘 모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차 접종 형태로 통해서 서로 다른 백신 종류를 접종하는 형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말씀하신 이 연구가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한 백신 경우 아데노바이러스 자체의 면역 효과 때문에 반복적으로 투여할 경우에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반응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내성이 생긴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성 같은 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간섭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제 반복해서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반복해서 맞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게 이제 원문으로 나와봐야겠지만 교차 접종이 아닌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그 후에 부스터샷을 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생겼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원문은 좀 더 나와야 저희가 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해외를 통해서 등장한 사례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희도 짚고 있는데
결국엔 부스터샷에 대한 어떤 논점이나 그 교차 접종에 대한 부분이나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유럽 국가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그 교차 접종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쭙고 싶은데 뭐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차후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차후에 어떤 방식으로도 이제 부스터샷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어떤 걸 넣어야 될 거냐는 이제 이슈들이 생길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차 접종을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 결과들이 이제 조금씩 쌓여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시점에 결국은 이제 백신이라는 게 뭐 한 가지 종류만 있고 그게 공급에 무한정이 있으면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겠지만 그 시점에 어떤 백신이 공급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그 가격이 어떤지, 얼마나 접종할 때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때 지금의 연구들이 결국 그 시점에 결정할 때 다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스페인에서 한 연구의 경우에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나서 화이자를 맞는 경우, 이제 이 경우에는 두 번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것보다 어떤 면역력이 더 높다, 뭐 이제 이런 연구 결과잖아요. 물론 이제 그 집단의 개체 수가 한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령대도 뭐 18세부터 59세까지인가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상황과 비교를 해서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가는 좀 따로 차치하더라도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와 1차 화이자, 2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뭐 이런 것들은 비교해서 보면 많이 그 결과가 다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결과들을 보면 결국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이제 저희 그런 연구들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이제 안전성 측면이고요. 안전성에 대한 두 번째는 얼마나 이제 면역원성,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잘 생길 거냐,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아직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그 교차 접종을 해도 안전하고 면역 반응도 잘 일어난다. 근데 어느 걸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아직은 그 결과를 놓고 이게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연구들을 했던 사실 이유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지금 30대 접종을 이미 1차 접종을 했는데 그 뒤에 지금 30대나 40대는 접종을 이제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후속 접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단 시행이 됐던 연구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저희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이미 했던 분들은 똑같이 맞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그분들이 화이자 2차 접종을 뭐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해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백신의 공급 상황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데이터가 또 쌓이고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교수님께서도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도 했고 의학계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계속해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백신도 있어야겠지만 코로나에 걸려도 그냥 감기 걸리고 넘어가는 것처럼 좀 그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치료제 같은 것들도 나와야 될 텐데 사실 저희는 연일 백신 이야기만 하고 있고 치료제에 대해서는 아직 새로운 보도를 못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호흡기 바이러스 치료제가 그동안 저희가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많이 개발됐지만 그렇게 효과적인 치료제는 다른 바이러스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도 이렇게 뭐 게임 체인저로 불릴 만한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이 더 중요한 건데 이게 백신을 감염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치료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중증 예방 효과가 있다. 그게 이제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치료를 한다는 거는 사람이 감염이 됐을 때 결국은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막겠다. 혹은 중증의 상태에서 더 되돌려 놓겠다. 이런 측면인데 사실 이미 중증으로 혹은 심각한 상태에 진행한 분들은 회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그런 분들은 사망률이 70%, 50% 이상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고 결국은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막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종의 백신은
또 백신이 치료 효과를 가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치료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게 결국은 코로나19가 우리가 감당 가능한 호흡기 감염병 혹은 독감처럼 변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백신 접종자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중증으로 진행하신 분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 상황에서 결국은 감염 전파는 계속 이루어지더라도 그 병 자체가 중증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의료 역량 측면에서 감당 가능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얘기가 돌아가지만 그래서 백신 접종이 중요한 그렇죠. 것이다. 네. 또 한 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이제 가볍게 드려보고 저희 마무리할 텐데요. 유럽연합입니다. EU가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서는 의무 격리가 없는 입국을 허용하겠다. 뭐 이제 이런 보도는 뭐 매우 요즘 같이 좀 답답한 상황에서 매우 달콤하게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뭐 젊은 분들이든 뭐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고 간에 이제 답답한 건 매한가지일 테니까요.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1, 2차 뭐 마치게 되면 정말로 자유롭게 우리는 유럽을 갈 수 있는 것인가. 근데 많은 전문가들께서는 그래도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더군요. 김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다른 전문가 분들이랑 비슷한 입장이고요. 큰 방향에서는 언젠가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는 봅니다. 근데 그 접근을 할 때 결국은 그 유행의 상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았는지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이 돼야 되고 갑자기 급격한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느냐가 이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함께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